네, 뉴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8%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인데요. 메모리 사업의 회복과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덕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입니다. 매출은 8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8.7%가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조금 전에 공개됐는데요.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한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입니다. 매출은 8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8.7%가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이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짧은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6분 동안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한 관례를 깨고 의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여권 의원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고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당은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 존중을 위해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추 위원장 의사 진행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또 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다시 재판을 해보자는 것 같다면서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 범죄 사법 리스크를 다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삼권 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여야 의원 7명의 질의가 100분가량 진행된 뒤 감사 중지가 선언되자 곧바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공방도 이어졌는데 야당은 강압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피감기관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격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는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자정 직전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쏟아지는 질의에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원을 언급하면서 심리 결과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이라도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하나일 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었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준비된 발언으로 직접 반박했지만 여당 의원 질의에는 마지막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관심이 집중됐던 법사위를 포함해 어제 상임위 8곳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 속에 눈살을 찌푸릴 만한 고성과 막말도 잇따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과 맺은 원전 합의문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매국 계약이라고 깎아내린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녹록지 않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아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 지핀 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선 지금 기관장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도 악착같이 버텼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저는 이 내란 극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조직에 대한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민주당이 또 정권 잡으니까 지난 정부 때 사람 왜 안 물러나냐고 참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 대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책을 맡을 만한 인물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근거 없는 출석 요구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차지훈 증인이 화상으로 출석하여 모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번 불러서 그냥.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전임 정권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집값 대책이 우마 위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대안1은 강상면으로 바뀌고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뀝니다. 싹 통으로 갈아엎었어요. 국토부 장관은 6.27 대책을 부분 치료제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치료제는커녕 마약과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거세게 부딪힌 여야.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여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야당은 이재명 정권 실정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설전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봉옥 민정수석비서관을 국정감사에 부르겠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나오라고 결정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봉 수석에게도 확인했는데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민정수석의 국감 참석 여부는 국회에서 정하는 관리를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피살 사건을 비롯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폭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고 있는데요. 경찰이 현지 피해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상대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가족이 캄보디아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비슷한 신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20살 A씨는 6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넉 달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8월 10일쯤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추적한 통화 당시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이었습니다. 8월 달에 부모하고 통화가 이루어져요.
캄보디아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금 연관이 연락이 안 되네요. 캄보디아 프놈펜 쪽으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저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경북 상주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중순 출국했는데 며칠 뒤 가족에게 연락이 와 2천만 원을 보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가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4건에 그쳤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교민 등을 상대로 한국인 범죄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우리나라 대학생을 현지로 보낸 대포 통장 모집책이 피해 학생의 대학 선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22살 A씨가 충남의 한 대학교에 다니다가 학교 선배인 모집책의 권유를 받고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집책은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며 A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로 지난달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붙잡힌 모집책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원인 것으로 보고 통신과 계좌 기록을 분석해 윗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은 돈벌이를 미끼로 우리 국민을 캄보디아로 꿰어낸 뒤 납치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단지 여행차 방문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범죄 조직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범죄 조직의 개인정보가 흘러간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표정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여행을 떠난 A씨는 입국 다음 날 중국어로 쓰인 수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숙소 제공을 조건으로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치 A씨를 아는 것처럼 콕 집어 외국인만 근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딱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메시지가 딱 들어오냐고. 이런 문자를 받은 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지인에게도 같은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당시 수상하게 여긴 A씨 일행은 문자에 답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캄보디아에서 돈벌이를 미끼로 한국인 납치 감금이 잇따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행이 3명이 갔는데 2명한테 그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얘네들이 정보를 어디서 그걸 입수를 했느냐.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꿰어내는 기존 수법과 달리 여행기 같아 먼저 접촉해 온 건데 출입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외 여행하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갖고 범죄라든지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내해주고 조심시키는 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급선무 아닐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하는 순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발판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됐다가 지난달 초 겨우 구출된 피해자 가족을 YTN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아직도 현지 경찰에 억류된 상태라서 가족은 귀국 소식만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 비슷한 실종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에 수갑을 찬 남성이 철제 침대에 결박된 채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30대 남성 A씨가 캄보디아 최대 범죄 단지 시아누크빌 숙소에 감금된 모습입니다. 침대에 수갑 차고 잘 때도 수갑 차고 잔다더라고요. 이런데 다 뻘거 보니까 엄청 맞은 것 같더라고요. A씨는 지난해 5월 IT 관련 업무를 하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업무 허가시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올게.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회사는 여권과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고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신고하면 고문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고 조직원 20여 명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24시간 내내 감시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간신히 구조 요청에 성공하면서
A씨도 지난달 초 현지 경찰에 구출됐지만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3명이가 있었거든. 그때 생각하고 말을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겨우 한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들 역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 20대 남성 B씨 역시 지난해 10월 허위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일주일 감금 끝에 교민 도움으로 탈출했는데 귀국한 지 1년이 가까이 지났어도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갔다 와서 한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등 약간 불안해하고 현지 교민들은 지금도 비슷한 실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범죄 단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다 크게 다친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맞은 그런 그대로 해서 도망쳐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2층,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 다쳐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현재로서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실태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님. 예. 대표가 독사에 격려 오셨으면 뒤로 돌아다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곧바로 뒤로 돌아다녀. 그렇다고 당 대표한테 금방 기다라는 소리 맞네. 금방 기대요. 어른 말씀 좀 들어. 대통령이 현재 입장 자체가 유죄이고 범법자인데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봐서 그렇게 내란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내란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에 대해서 우리 또 민주당 의원에게 대해서 하네라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하는 게 누굽니까?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 불 안 나나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국민들이 마음이 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저의 발언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아니 누가 왜곡을 하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법사위 상황부터 짚어보면 아수라장, 난장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먼저 전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여야 간의 강대치가 이어졌던 그런 상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관심사였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에 이어서 자리를 이석하는 문제, 그리고 이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발언을 할 것인가, 결국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총체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재판 독립을 방패로 삼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필요한 답변들은 하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좀 증폭됐던 답답했던 그런 상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야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성과 어떤 서로를 향한 비방이 좀 오가는 부분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
대법원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 젖혔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그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13 대법원장 모욕 사태다 이렇게 불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지난 1월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그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해야 되지 않을 일입니다. 폭력에 의한 법원 공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있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그 모욕 사태도요. 권력에 의한 법원 공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그 속성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법원에 담을 넘으면서 우리 대통령 왜 구속했냐? 판사 나와라. 라고 하는 것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기어이 국감장에 앉혀서 물어본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 유죄 판결했느냐?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한쪽에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취약하게 만들어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석을 했습니다마는 인사말에서 헌법을 강조를 했고요. 또 삼권 분립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사실 얘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삼권 분립을 강조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네. 본인에게 제기되는 질문들에 본인이 대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출석은 하셨지만 그리고 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하셨지만 내용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했던 건 뭐 판결의 결과를 뒤집어라 말아라 이 부분이 아니라 결국 석연치 않게 특정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초고속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용만 봐도 뭐 어떻게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가 있냐 이 외에도 지금 뭐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인수인계할 때 이제 기록을 남겨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보면 기존의 대법원은 뭐 3월 28일부터 이 재판관들이 이 기록을 이미 충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이례적인 전압 회부와 그다음에 합의 기일을 잡기까지의 시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대법원이 공식 문건에 남겨져 있는 기록 인계일이 25년 4월 22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는 4월 22일에 기록을 받아서 당일에 첫 합의 기일이 열렸고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이 진행이 됐다라는 게 공식 문건을 보면 확인이 되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도 해명은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존에 뭐 비공식적으로 자료가 인계가 됐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지만 네. 사실 대법원에서 기록을 워낙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비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수인계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기록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동안의 해명과 다른 공식적인 기록이 나온 것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삼권 분립을 떠나서 오히려 삼권 분립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법부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해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헌법을 강조하고 뭐 재판이 위축되고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100번 정도 침묵을 지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법원장은 답변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될 최종적인 책임이 있고 더더군다나 법원조직법 65조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답변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이 여야 공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에 공통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책무를 벗어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전에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그 심리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덧붙이면 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면 답변에도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월 28일에 사건이 올라올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 검토를 시작을 했고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도 그렇게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조차 무시를 할 것이라면 국정감사에 왜 불러서 답변을 듣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뭐 말씀 주신 대로 취지는 그 이제 법원에서 설명하는 건 이제 3월 28일부터 미리 검토를 했다라는 거고 공식적으로 문건이 인계가 됐던 시점은 4월 22일로 표기를 했지만 그 이전에 거기 비고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령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법원에서 기록을 미리 이제 재판관들이 받아볼 때 뭐 별도로 연락을 해서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취지로 대법에서 설명을 하지만 이 대법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넘겨줄 때는 인수인계를 하는 그 절차가 있고 분명히 그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주었는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까다롭게 기록을 관리하는 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 넘겨줬다는 것인지, 누가 왜 어떻게 넘겨줬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록을 미리 받았고 재법관들이 충분히 다 검토를 했다라는 취지의 해명만 있을 뿐 그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전현희 의원이 판단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과정, 그 절차의 문제점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변인의 앞서선 그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이 부분도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장이 합의의 과정 일체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조직법 65조의 명문에 규정이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두 사람이 2주 전에 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아마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사례.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이지만 그 합의의 과정을 그것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6개월 정직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질문을 한 전현희 의원이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당의 강성 지지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삼권 분립을 이렇게 함부로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뭐 강조를 하고 헌법 정신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재판과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졌던 그 재판의 결과에 간섭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려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좀 의심스럽다. 왜 이렇게까지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결정을 한 날 또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뒤에 또 합의기일을 열고 전례 없이 빠르게 이 전원합의체가 진행되는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합의기일을 한 달에 사실상 뭐 2번 이렇게 여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고 그것도 다른 사건들과 같이 여는 게 아니라 특정 사건,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라는 부분도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삼권 분립을 훼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권 분립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어떤 스스로의 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체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듯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질문한 것은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국정감사권을 남용해서 넘지 말아야 될 삼권 분립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론장에서 말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압박을 하고 사법부의 수장을 린치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하나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권력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신껏 판결을 하면은 국회에 나와서 조리돌림 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나쁜 선례인지를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권 분립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달라라는 거는 사실 네. 뭐 이석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뭐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국회법에도 봐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물론 뭐 인사말도 하고 마무리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는 뭐 법적으로도 사실 출석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 외에도 저는 법적인 걸 따지기 이전에 결국 이제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건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 결과와 별개로 이 절차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는 시선은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회동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한덕수 전 총리 혹은 윤 전 대통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총체적으로 뿌리는 뭐냐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인 거죠.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빠르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던 그 절차가 지나치게 속도전이었고 그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의 정면으로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그 타임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계속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어떤 이성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하셨지만 저는 어떤 관례라든지 이런 선례를 따지기 이전에 사법 불신에 대해서 정면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것을 놓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워야 됐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다가 마무리 발언에서는 그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서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그 의혹이 있는 만남과 관련해서는 그런 만남을 일체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에 본인에 대한 신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왔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을 자제해온 전통적인 법관상에 상당히 충실한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사인회동설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네. 본인이 육성으로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발 그 근거 없는 과도한 공격이 지나치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언명함으로써 이것을 논란을 정식하고자 한 것이죠.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절 그런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을 때는 이쯤 되면 민주당에서도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아니라고까지 하는데도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국회를 더욱 불신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말로 이쯤 되면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린치를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대법원에서 또 현장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내일도 아마 이제 굉장히 치열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대법원에 대한 이 국정감사 일정을 하루 더 추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국감을 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기존에 이 국감을 하루 더 늘리게 됐던 게 이 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주요 증인들이 다 나오지 않은 채로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이 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있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 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뭐 지금 조희대 사법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대법원 현장 국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요, 우리 사회가 지난 겨울 그리고 올 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점에서 내일 국감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탄핵 심판의 교훈은 권력이 극한까지 행사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권력의 자제와 상호 존중을 현재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사법부입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도 아니에요. 추미애 위원장도 증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사위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참고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그 모욕적인 질문을 듣는 와중에서도 90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 것이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은 언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지정해서 재판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한 번도 명시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그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계속 선을 넘어서 대법원장을 사실상의 증인으로 불러앉혀서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을 하고 내일도 만약에 그런 장면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자제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지난 겨울 올봄에 있었던 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불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법사위 국감에서는 양평 공무원 사망 이슈로도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계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여당 쪽의 반대로 어제 이 부분은 무산이 됐어요.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답을 해야 될 것은요. 네. 특검은 과연 특검으로 인하여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특검 스스로 조사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해서 나름대로 수사 절차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게 이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민중기 특검을 국감의 증인으로도 불러내지 않는다면 네. 이 특검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은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 하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특검을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네. 식으로 증인 채택 자체만 반대한다면은 국민들께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만큼은 어떠한 외부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도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실 겁니다. 네, 덧붙일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사실 특검팀에서도 이번 사안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절대 가볍지 않은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특검 측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성 수사를 할 그런 어떤 근거조차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이미 똑같은 진술을 받아둔 상황에서 사실상 진술을 특정인이 해줘야만 완성되는 그런 키맨 같은 역할이 아니었던 거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가 없었고 그 외에도 이제 한 차례의 조사만 이제 받으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공무원들은 2번씩 조사를 받아야 됐던 그런 상황과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특검의 해명은 좀 들어볼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이 절차를 다뤄서는 안 되고 특검팀에서도 이 수사 과정에 혹시라도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만반의 이 절차들을 전부 다 이제 훑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자구책도 좀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결국에 이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던 이유는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을 제대로 묻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팀이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수한 이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쓴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이제 침묵을 했던 것이고 영부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는 이제 옹호성 발언이 줄을 잃었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이번 일로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과도한 정치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네. 여야할 것 없이 이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저는 좀 말을 아끼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것 자체가 특검팀의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팀에 대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사실 현실성이 있는 건지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네. 특검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검팀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좀 비춰지는 거고요. 워낙에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 자체를 3대 특검이 통과됐을 당시부터 이것은
야당을 말살하기 위한 시도다. 정치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검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제기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연장으로 보고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게 특검팀의 뭐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기존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그 정도의 정치 공세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할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 불행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민주당이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특검이 역대 최장 기간 최다 인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사실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평군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그 양평 공기구 개발 비리 의혹은 2016년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도 한참 전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건의 본류와는 좀 동떨어진 격가지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한 지는 100일이 넘었습니다. 네.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기간이 7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인력도 몇 배에 달하고 그 기간은 훨씬 더 길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씨를 구속한 후에도 뭔가 계속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했고 그 무리한 수사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불행한 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이 특검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특검팀에서 내놔야 될 답변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네.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뭐 특검팀에서 하는 설명이 눈여겨볼 만하고 들어볼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특검팀도 마냥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이 지금 보면 안 그래도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을 특검 측에서 먼저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 외통위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범죄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22일에 캄보디아에 직접 가서 현장 특검 국감을 또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태가 워낙에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네. 뭐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30명이 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말 알 수 없는 일을 당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수준도 너무나 심각하고 이제 더 큰 문제는 현지와의 뭔가 공조라든지 이런 네.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지 경찰과의 뭐 대응도 어렵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여당이긴 합니다만 이 외교부에서 이 사안을 빠르게 파악을 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얽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쨌든 빠르게 이제 본국으로 송환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 외통위 차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에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주 캄보디아 대사가 장기간에 걸쳐 공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 캄보디아 대사가 현지에서 이임 오찬, 이임 만찬, 이임 예방 등을 한 것이 지난 7월 17일입니다. 그러면은 곧 있으면은 이 대사 공석이 만으로 3개월. 4개월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캄보디아 한국 주재 대사를 불러다가 초치하고 항의를 한다고 하지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은 대사도 장기간 공석인데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맞아? 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아야 돼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만 덧붙이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날아가서 현장 국감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재외공관 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잖아요. 그 적은 수의 인력이 국회의원들을 영접하고 의전하는 데 또 투입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부족한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는 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영상, 원격 방식에 의한 국감으로 따져 묻고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에 굳이 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틀째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이영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 감금, 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언제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 납치, 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서 조직화되고 거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 건의 실종, 납치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는 곧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입니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피랍된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아덴만 여명 군사작전까지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감금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난동은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었습니다. 관리에 따라서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로 구금시켜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떤 독재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위시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에는 소위의 경읽기였던가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민중위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위원장님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의 산모를 압수수색할 때까지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기어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나 정희철 위원장님 사망에 대응하는 민중기 특검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이제 와서 재점검한다 한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습니까?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결국 민중기 특검의 수사 방식 재점검은 네,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내용 들으셨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해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상 간 통화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 차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직접 뭐 대화를 했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를 구성을 해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 결국 이 현지의 우리 수사의 인력을 급파해서 현지 경찰과도 이제 공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뭐 구출이라든지 송환 그 상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 파악한 인원이 있고 이들에 대한 뭐 일시 송환을 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하자라는 취지의 얘기가 이 TF 회의에서 오갔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민에 대한 송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공조 요청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현지 경찰과의 공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도 고려가 된 것 같거든요. 쉽지 않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려고 노력해야죠. 네. 실제로 일본은 경찰 수사관 80명을 보내서 자국민 구출하는 데 여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왜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범정부 TF를 좀 빨리 구성을 하고 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돌아가셔야지만 꼭 재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대거 구금되어 있고 위험에 빠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재난입니다. 대통령실에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사이 미중 간의 상당한 소통이 이루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istaken attempt to try to gain leverage before the two leaders meet in Korea in October. It was a miscalculation, but we are communicating now. I am confident that we can move forward.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11월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중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다면서도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에 바주카포를 겨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협상에 열려있지 않다면 미국 측에선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와 동등하거나 더 공격적인 지렛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미중 모두 확전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에 지난주 금요일 동반 급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세계 19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이번 워싱턴 세계은행 IMF 연차 총회의 이슈도 미중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지배할 전망입니다.
베선트 장관이 이번 기회에 미중 협상 파트너 간의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한국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가 내려지는 걸 보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CCTV 관리 주체인 대통령경호처의 허가를 토대로 3급 기밀인 영상의 중계를 결정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영상은 전체 32시간 분량인데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최상목 장관에게 방금 건네준 지시사항 문건 내용은 우측과 같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끝내고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로 불러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윤 전 대통령이 떠나고 한 전 총리는 대접견실을 나가려는 이 전 장관에게 앉아보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의 독대는 16분 동안 이어졌고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대접견실을 나설 땐 탁자에 있던 서류를 챙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영상들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반대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하고서야 계엄 계획을 알았고 알고 난 뒤엔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일부 중계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14회 연속 불출석하며 재판은 또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는 여러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고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니까 그간 한 전 총리가 했던 진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는 계엄의 계획도 몰랐다. 그리고 양복의 뒷주머니에 문건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어제 대통령실 CCTV의 이제 일부분 발췌한 부분이 이제 재판 중계 과정에서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지금 증거로서 제출은 되었지만 중계가 허용되진 않아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어제 최초로 그 CCTV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에 한덕수 전 총리가 했던 그런 진술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당일에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다는 부분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들이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그간의 진술들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사실 이제 영상을 보면 직접 꺼내서 읽어보는 듯한 모습까지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영상에는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상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는 혐의가 방조 혐의입니다. 지금 이 CCTV 영상을 보자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손가락을 펴면서 남은 정족수를 계산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처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서 국무회의 참석을 독려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이미 한덕수 전 총리도 직접 받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면서 나중에 이 대통령실에 나와서 양복 뒷주머니에서야 그 문건들을 발견했다라는 최초의 주장과는 전혀 배치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영상 속에 나오는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둘만 남아서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특검은 단전단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17일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리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해당 이 CCTV 영상에서는요, 한덕수 전 총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무언가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나누는 모습인데, 문건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 이것을 검토하고 둘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살짝 미소를 띠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 비상계엄의 어떤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이런 비판도 어제 가해졌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 단전단수 지시를 나중에 멀리서 어떤 쪽지로서 봤다는 부분과는 지금 배치되는 부분, 이미 그 관련된 쪽지 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된 만큼 비상계엄의 사전의 인지성 그리고 가담성 부분이 이 재판에서 이 CCTV 영상이 다시금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영상에서 계엄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담겼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이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문건을 이제 건네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CCTV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법원에서도 중계를 허용하고 지금 이 경호처에서도 이 부분, 이 대통령실 CCTV의 중계를 허용한 부분, 이 기밀을 해제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영상이 법원 안에서만 현출이 되고 그 모습이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떤 구술을 통해서 전해진다면 해석의 여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억측들을 막고자 이 영상을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판단에도 맡기겠다는 취지도 전 담겨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최상목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이라던가 서명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담겨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행보와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군인이 무장 상태로 투입됐는데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전체 계획은 몰랐다,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재판장이
다시 한번 그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다소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재판부의 질문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군사 세력, 그러니까 군인들이 직접 국회에 진입을 하고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는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꺼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에 대한 대답이 본인은 이제 국회에 이제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취지의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는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는가인데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답변은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은 변호인이 추후에 관련된 답변 내용을 보충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 재판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의 질문에 계속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CCTV로 현출된 것에 대해 앞으로도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미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굉장히 상당히 시일이 지났습니다. 물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CCTV의 존재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영상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정확히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앞으로도 나올 텐데 정확한 16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일단 진술로 보여지고요. 이후에 변호인단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진술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는데 어제 있었던 이 CCTV의 공개는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게 좀 불리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상황 진술은 일단 피하고 좀 차분하게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서 이 CCTV 내용과 관련해서 진술을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캄보디아 실종 신고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끔찍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가족이 실종됐다라는 신고도 빗발친다고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 상황 상당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지금 실종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캄보디아와 관련된 문제들이 언급이 되면서 우리 자녀도 내지는 나의 지인도 캄보디아로 출국을 하고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이런 신고들이 뒤이겨 있는 겁니다. 경기에서만 4건이 있었고요. 지금 1명 정도만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대전에서도 6건이 있었는데 일단 5명은 안전이 확인이 됐고 경남에서 2건 중에 1건은 1,6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로 어떤 금전을 지급한 후에 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가 뒷받침하고 있어서 지금 피해 규모 자체도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고했다가도 돌연 귀국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그런 피해자도 있었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 가지 경로로 캄보디아에 입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여행을 갔다가 인근 국가 등에서 납치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에 말 그대로 인신매매 당한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극히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발적으로 이제 고수익 알바라는 이제 미끼에 일단 속아서 정상적인 직장인 줄 알고 출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한편 또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거나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일임을 알고도 출국하는 그런 일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지금 캄보디아 사태에서 어떤 강금의 피해자인과 동시에 본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에 연루됐거나 마약 운반책으로 일을 했거나 하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피해를 보았고 캄보디아에서 끔찍한 일을 겪다가 간신히 풀려나 귀국을 했어도 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또 본인 역시도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강요, 그러니까 고문까지 당하는 그런 강요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법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떤 피해자임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예. 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의 상황, 이제 극도의 고문이라든가 폭행 때문에 범죄 단체에 자발적이지 않게 가입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국내에서도 이후에 이 조치라든가 피해 지원, 재판 과정에서 좀 분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피해 규모의 확인 그리고 그 이후로 빠른 단계적으로 국내로 송환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수본부장이 곧 캄보디아 현지로 간다고 하는데 코리안 데스크 그러니까 우리 수사 인력이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직접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법권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리안 데스크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지 어떤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으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에 직접 감금 상태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와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캄보디아에 현지 지금 우리나라 경찰들이 직접 배치가 되어서 한국인 피해 사건들을 전담하고 직접 한국 경찰들이 수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체포라든가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것인데 캄보디아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여 줄지 내지는 어느 정도 공조와 협력 관계는 인정하겠지만 어떤 별도의 이런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은 막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현 시점대로라면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 그 이후의 절차를 이어나갈 필요성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송원석 원내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덴만 작전까지 거론을 하면서 군사적 조치도 언급을 했거든요.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사실 이런 주장은 극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군사적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은 맞지만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이 대학생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있는 이 가해자들이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캄보디아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고 한국 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그런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자칫 너무 혐오로 가지 않도록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적어도 지금도 계속해서 피해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빠른 수사와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로 이제 외교력을 가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범죄가 발생한 현장은 캄보디아더라도 또 그 범죄자들의 국적은 또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첫날을 평가하고 국가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국가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국감 첫날 8개 상임위가 85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책임한 정쟁과 발목 잡기로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업재해 근절 등 국익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의 거짓 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오늘은 14개 상임위가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홈플러스 패전 문제, KT 해킹 사태, 방송장학과 리박스쿨 문제 등 국민 관심 현안을 집중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10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갈 70여 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첨단 재생 의료 지원 등입니다. 진작 통과됐어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됩니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도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할 법안들입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을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내놨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캄보디아 사건 등에 대한 현안을 점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26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 등 처리에 여야가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한풀 꺾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3,60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개장 화면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의 열기를 끌어올렸고요. 코스피는 0.55% 오른 3,604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소폭 더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57% 오른 865포인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86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밸류체인 종목들의 주가가 들썩였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426.5원에 개장했는데 최근 1,430원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의 영향으로 소폭 진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증시 상황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돌파했고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영 기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군요. 네, 말 그대로 깜짝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8% 증가한 수준인데요. 증권가 전망치인 10조 원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입니다.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매출은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86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이 80조 원대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주주들이 반길 만한 소식인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뭡니까? 네, 반도체 부문이 실적 개선에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사업에서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분기보다 10배 넘게 반등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범용 디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 출하량이 증가한 게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삼성전자의 부문별 영업이익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기술 발전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지 연구한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일부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 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와 프랑스 경제학자 필리프 아기옹 교수. 두 사람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년간 함께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과거의 것들을 대체하면서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이론적 틀로 삼았습니다. 아기용 교수는 이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개방성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I'm not welcoming the protectionist wave in the US, okay? And that's not good for world growth and innovation. 하윗 교수는 수상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막는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Of allowing too much unregulated monopoly power in various sectors in recent years. And that's had a somewhat stifling effect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despite the tremendous advances that we have seen. 또 한 명의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노동력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저출생 현상이 불러온 노동력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It's in Europe, it's in China, it's in Japan, it's in South Korea, it's everywhere because people aren't having babies and they weren't having babies 10, 15 years ago. So the cohorts that are coming into the labor force now are smaller than they used to be.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의 주인공들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석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이집트에 모여 평화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무장 해제 등 난제들은 뒤로 밀어놔서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유럽과 아랍 국가, 국제기구 등 세계 정상 30여 명이 모인 이집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I don't know why they chose to stand, but I promise I'll make it short, okay? We are not going to keep you standing for long. These are great leaders.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했던 중동발 3차 대전을 막았다고 자평했고 세계 정상들도 잇따라 트럼프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That Pakistan had nominated President Donald Trump for Nobel Peace Prize.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를 중재한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정상과 함께 가자 평화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도 이미 시작됐다며 누구도 이루지 못한 평화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took 3,000 years to get to this point. Can you believe it? And it's going to hold up too.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선언에 서명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마스 무장 해제를 누가 어떻게 검증하고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 불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그간 일본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에 당선되면 사실상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의 일본 전국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 26년간 이어온 연정협력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야당들 사이에 합종연횡 움직임이 여러 변수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자민공명연립여당은 26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自公連立政権については一旦白紙とし、これまでの関係に区切りをつけることとしたいと思います。
자민당 의석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과반인 233석에 못 미치는 196석. 24석의 공명당이 빠져나가면서 자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온 야당의 후보 단일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8석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대표를 지지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야권 단합을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野党、第1党、第2党、第3党がしっかり固まれば間違いなく196を超すことはできると思いますし、いろんな意味で何が起こるか分からない状況だと思います。 국민민주당은 단일화를 위해서는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며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安全保障についての考え方を整理して、国民民主党の考え方として同じくですね、歩んでいただけるかどうか、それをぜひ党内で確認を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 유신회 역시 단일화 참여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며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공명당은 야권이 단일화하면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자민당이 공명당의 개혁안을 모두 수용하면 연립 여당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헌민주당과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조만간 3당 대표 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국회가 오는 20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본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거세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우입니다. 요즘 청명한 가을빛보단 흐린 하늘이 더 익숙한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지만 오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까지 동쪽을 중심으로는 비가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빠져나가면서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는 남부지방에 위치하며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울산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과 영동 남부에 최대 60mm, 전남에 최대 40mm, 충북과 전북, 제주에 2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중부는 오전 중에, 남부는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고요.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세종과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이번 주말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른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